이 주택은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위트레이트에 위치한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란 곳으로 게리트 토마스 리트벨트라는 디자이너의 작품인데요. 이 슈레더 하우스는 디자인, 예술, 건축사에서 쉽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데스틸이란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이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건축이기 때문에 근현대 건축으로서는 상당히 드물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집의 이름이 리트벨트 슈레더 하우스인 이유는 당연히 설계자인 게리트 리트벨트와 건축주였던 30대 중반의 젊은 미망인 트레스 슈레더의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설계자인 리트벨트는 놀랍게도 이 주택을 설계하기 전까진 이렇다 할 건축 경력이 없었습니다. 슈레더 부인이 남편과 사별하기 전까지 살았던 저택 내부의 증축 공사를 리트벨트가 맡았던 것을 인연으로 과감하게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긴 것이고 덕분에 역사에 남을 디자이너와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고 흥미로운 이력에도 슈레더 하우스는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보편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리트벨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디자이너들인 르꼬르 비지에와 미스 반데어로에가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압도적인 탓인지 리트벨트와 슈레더 하우스는 당시에도 지금도 그들의 그늘에 많이 가려져 있는데요. 오히려 리트벨트는 건축가들보다 가구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더 많이 회자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장인들의 손길로만 만들 수 있던 예술적인 의자와 달리 누구라도 이 의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2개의 판재와 15개의 각재로만 구성된 레드 앤 블루 체어나 지그재그 체어 그리고 베를린 체어까지 이 유명한 가구들이 모두 그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유능한 디자이너가 슈레더 부인이란 후원자를 만나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훌륭한 건축까지 남겼지만 어째서 리트벨트는 르꼬르 비지에나 미스 반데어로어를 넘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던 저의 작품의 한계가 무엇인지 그 답을 슈레더 하우스의 디자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자면 정면이 어디인지 쉽게 분간하기 힘들고 마치 몬드리안 그림의 건축 버전을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리트벨트 자신의 가구를 건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 집은 재력가의 집이자 한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이라 하기엔 1, 2층을 모두 합쳐 4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건축인데요. 우선 1층부터 살펴보면 평범한 평면도가 보여주듯이 현관홀, 식당, 가정부의 방, 서재 등 크게 특별한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왼쪽 위에 위치한 리트벨트의 설계사무소 정도인데요. 대체 왜 클라이언트의 집에 건축가의 사무실이 있는 건지 의아하지만 이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천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달려있는 조명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집안에 어딜 가도 입체적으로 와닿는 수직 수평선을 상징하는 듯한 이 조명은 그 형태와 배치가 특이한 만큼 각각의 조명을 연결하는 전선을 투명 튜브를 활용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실히 가구 디자이너의 손에서 나올 법한 디테일로 보이는데요. 리트벨트도 이 조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조명을 자랑하듯 집 밖에서도 이렇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배치해두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조명 외에도 가구 장인스러운 디테일은 집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계단실입니다. 이곳은 당연히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동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슬라이딩 도어를 닫는 것만으로 통화를 위한 조용하고 프라이버시를 갖춘 공간으로 변해주기도 하는데요. 닫힌 도어를 열 때의 장치도 인상적이지만 하나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의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것은 지금의 관점에서도 신선하게 느껴지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계단실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이 집의 개성을 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만큼 2층의 평면도에선 2딸의 방과 아들의 방 그리고 리빙 겸 다이닝 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슈레더 부인의 방이 상당히 작은 크기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방은 1층에 있는 가정부의 방보다도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레더 부인의 재력과 사교계 인사라는 기록에 비하면 너무 소박한 크기라서 놀랄 수밖에 없지만 남편과 살던 큰 저택을 두고 작은 규모의 슈레더 하우스를 지은 것과 그 집이 자랑하는 것도 크기나 화려함이라는 럭셔리가 아닌 그저 밖에서 보이는 조명 정도의 일상적인 것들이란 걸 생각해보면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 집주인의 방 크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슈레더 부인이 이 집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바로 이 리빙 겸 다이닝 룸이라고 하는데요. 1층에도 주방과 함께 다이닝 룸이 있긴 하지만 2층의 것이 훨씬 더 인상적인 데는 모서리에 기둥이 없어 코너 전체가 창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철근 콘크리트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극적인 창문들이 있었고 르꼬르비제아 미스는 이를 활용해 첨단의 건축이란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명성을 얻기도 했지만 리트벨트의 것은 이런 트렌드와 상당히 동떨어져 마치 가구의 하드웨어를 보는 듯 일상적이란 인상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하지만 완공 당시에 이 코너창을 통해 내려다보던 네덜란드의 간척지 풍경만큼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슈레더 부인도 하루 종일 이곳에서 경치를 바라보기만 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고 하고 그 감상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현관에 방문객이 와도 직접 내려갈 일이 없도록 리트벨트가 스피킹 튜브를 설치해준 일화도 꽤 유명한데요. 도어폰 혹은 인터콤이라 부르는 장치가 1930년대에 발명됐고 슈레더 하우스가 1925년에 완공된 것을 감안하면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선 첨단의 기술보다 삶을 생각하는 진심이 우선돼야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이면서도 특별한 요소들을 넘어 슈레더 하우스 2층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공간을 나누는 벽들에 숨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던 벽은 해가 뜨면 마치 가구처럼 사라지고 각각의 방의 경계를 없애 집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건축이 가진 고정관념을 벗어나 낮과 밤에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준다거나 이 집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코너창의 경치를 탁 트인 집안 모든 곳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슬라이딩 월이 경계를 없애고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 안에 갇혀 수동적인 소통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의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을 뭉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을 통해 만드는 가장 드라마틱한 씬으로 보는 사람을 압도하고 그것을 부로 환원받는 것이 많은 건축가들의 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의 정답이나 자신의 시그니처만을 강요하기보다 이렇게 가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중요한 배려야말로 건축과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이런 공간 구성과 탁 트인 2층이 슈레더 부인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막대한 재력과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낼 수 있던 슈레더 부인은 왜 리트벨트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단순히 아이디어를 구현해줄 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당시의 네덜란드에도 내노라는 건축가들이 많았을 것이고 슈레더 부인의 재력이라면 어느 건축가든 충분히 일을 맡길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아닌 경력 없는 리트벨트를 선택한 것은 디자인에 있어 관습을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가치관이 자신과 통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자신의 진취적인 아이디어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리트벨트라는 장인을 만나 슈레더 하우스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둘의 얘기가 나온 김에 집안에 리트벨트의 설계 사무실이 있었던 것에 대해 얘기하자면 실제로 이 둘의 관계는 클라이언트와 건축가 이상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선 건축을 하고 싶어도 도전 정신과 재력을 모두 갖춘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못했던 리트벨트와 재력을 가졌음에도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는 특별한 디자이너가 필요했던 슈레더 부인은 그 만남부터 잘 통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나이 차이도 한 살밖에 나지 않는데 둘의 외모가 이렇게까지 아름다웠던 것을 감안하면 서로 빠져들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리트벨트가 말년에 슈레더 부인과 이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얘기까지 듣고 나면 마치 10년 전 논란이 됐던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CF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둘이 함께 살기 시작한 시기가 리트벨트의 나이 70이 다 되어 이미 부인과도 사별하고 난 후의 시점이라고 하니 이 둘의 관계는 왠지 모르게 연인보다 평생 고정관념과 관습에 저항하며 살아온 동료애로 뭉쳐진 사이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둘과 슈레더 하우스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이 완공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코너창에서 내려다보던 바로 그 간척지에 개발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결국 슈레더 하우스 디자인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주던 경관이 훼손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 슈레더 부인은 자신의 막대한 재력으로 건너편의 땅들을 모두 사들인 후
리트벨트와 함께 또 한 번의 공동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주거 건축인 이라스무슬란인데요. 비록 이로부터 30년 뒤에 4차선의 큰 도로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이 일화를 통해 슈레더 부인이 상당히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력 없는 건축가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기는 과감함은 물론 가족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가변식 벽이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막대한 재력을 가졌음에도 소박한 규모의 집을 지향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큰 돈을 지불하는 결단력까지 가진 것인데요. 그런 슈레더 부인이 살았던 시기가 여성들에게 그리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20세기 초반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날에도 결코 적지 않은 영감을 주는 여성상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가 건축과 가구를 넘나들며 심심할 때마다 고정관념을 부숴버리며 도전하기를 좋아하던 리트벨트였으니 둘의 결과물이 세계 유산이 된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째서 이들은 모더니즘의 거장들을 넘지 못한 것일까요? 인지도의 측면에서도 후대에 미친 영향력이란 관점에서도 20세기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거장은 르꼬르 비제와 미스 반데어 로에일 뿐 리트벨트가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품화를 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상품화라는 것이 전쟁의 논리와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전쟁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낡은 테크놀로지에 승리하고 단순하고 날카로운 것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을 압도하는 것처럼 상품들의 세계에선 복잡하고 섬세하지만 진실된 얘기보다 낡은 기술을 압도할 새로운 기술과 단순하고 알아보기 쉽게 극적으로 포장된 것만이 경쟁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앞서 수차례 언급했던 일상인데요. 르꼬르비지에와 미스가 자신들의 작품에 필로티나 단을 통해 마치 애플 스토어의 상품 전시 방식을 보는 듯한 디테일을 만들고 극적인 연출과 첨단의 기술로 상품화에 성공해 스스로를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는 동안 리트벨트와 슈레더 하우스는 델스틸 특유의 원색 사용을 제외하면 너무나 일상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르꼬르비지에나 미스의 작품은 그 극적인 씬들이 기억에 강하게 남는 데 반해 슈레더 하우스는 움직이는 벽 말고는 그다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일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품화나 거장이 되기 위한 욕심보다 가족의 아픔을 고민한 것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설계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제 작품과 제가 가졌던 한계도 이 상품화란 전쟁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디자인한 정원은 모더니스트들의 건축을 따라 일상적인 것을 넘어선 극적인 씬을 통해 거장이 되려는 욕망을 숨기지 못했고 전쟁의 논리로 누군가를 이기려는 상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비록 그 모습이 꽤나 감동적이긴 했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극적인 연출이 더해져 마음을 사로잡는 상품보다 슈레더 하우스의 일상적인 디자인처럼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지도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도 않으며 삶의 질을 진실되게 고민하고 나아가 그 아픔이나 비극까지 진정성 있게 안아줄 수 있는 고통의 가치가 더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스스로를 거장이나 스타로 만들기 위해 상품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몇몇은 그것에 성공해 부와 명성을 얻기도 하지만 리트벨트가 모더니즘의 거장들 속에서 눈에 띄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진실된 설계를 했듯이 오늘날 이런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논리로 시선을 사로잡는 상품들이 많고 때론 그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지만 과연 무엇이 진실된 가치인지 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만 같습니다. 여기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